표준 발음법이에요. 여기 있는 각각의 조항들, 이런 조항들이 특히 내신형 문제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포인트라서 네, 각각의 이제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인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걸 조금 달아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비음화와 유음화 같은 경우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되게 아닌가? 나름대로 쉬웠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쵸?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음국교랑 비음화랑 유음화를 다 했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고 요 부분이랑 요거까지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음화와 관련된 거는 자,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요 18항이랑 19항 이렇게 돼 있어요. 18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 비음화 있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배웠던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비음화였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야 이런 친구들은 다 뭐야 어땠어? 똑같이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만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쵸? 비음으로 인해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뀐 거잖아, 맞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비음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단순한 걸로 보면은. 이게 지금 18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8항에 있는 그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안에 뭐가 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의 자음들이 있죠. 자음군도 있고, 그쵸? 근데 이런 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고 했냐면은 적어도 자 지금 쌍기역이랑 키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인해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통해서 다시 기억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어차피 우린 변환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기역, 시옷이랑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뭐야?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탈락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머리 싸매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들만 기억을 하시면은 요것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쌍기역이랑 키역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음절이 끝소리 규칙 적어주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이 두 자음군들은 자음군 단순화.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디귿 옆에 있는 이 자음들도 마찬가지죠. 예, 얘네들은 싹 다 묶어서 얘도 당연히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바뀌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는 피읍만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나머지는 자음군 단순화랑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자음들을 우리가 뭐라 했다고? 대표음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 기역, 디귿, 비읍만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이 뭔가 대표음이야. 그럼 이미 이 조항 안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미음은 옆에다가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비음을 만났을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음 아닌 게 비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동화라고 했었다. 그죠? 동화. 서로 다른 성질이 하나의 성질로 변화하는 게 우리가 동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붙임이라는 부분 옆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다 발음하는 경우에 이럴 때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 흙 말리다, 옷 맞추다, 밥 먹는다, 간 먹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가 두 단어지만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다? 비음화를 적용시켜줘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조금 더 지금 그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자, 간만 없는 이런 거 제가 처음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음절의 콧소리 기축이나 된소리 대기가 전제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이 한 번 더 지금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간만 없는 우선 시옷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미음 니응에 의하여 비읍이 미음으로 역행동화. 자 근데 역행동화도 나왔어. 역행동화가 뭐였어? 방향이 어느 방향? 요 방향이랬죠? 맞죠? 그럼 일단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진 맞고,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역행동화라는 말이 같이 나온 거지. 요런 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자 밑에 붙임이 하나 더 있죠. 위와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비음으로 바뀐다. 근데 어지간한 건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18항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자 19항 같은 경우는 어때? 19항 자 이런 경우죠. 리을이 다른 자음과 만나는 경우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야? 왜 기억이, 아니,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예. 자, 그 전에 내가 유음화에 대해서 뭐라 했었어? 유음화는 오로지 뭐와 뭐만 만날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 유음화는. 맞죠? 그치? 근데, 그거를 이렇게 19항처럼 일일이 다 외우려면은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랑만 만났을 때 말고, 어떤 경우, 리을이 얘네나 얘를 만나는 경우, 혹은 얘랑 만나는 경우, 그럴 때 바뀌는 양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외우실래요? 이거를 제외하고 인립 둘이 만날 때 하는 걸로 하실래요? 후작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붙임부터 먼저 볼 거예요. 붙임이 더 빨라.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독립이랑 심리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쵸? 이 기억이, 그러니까 리을이라는 게 니은을 안 만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둘 다 바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똑같이 여기 바뀌고, 리을도 마찬가지 비음하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붙임 밑에 보시면요, 받침에 기역 비읍 뒤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되는데, 그 니은 때문에 기역 비읍은 다시 이응 미음으로 역행동화되어 발음된다. 자, 그래서 망로는, 자 그러면 요게 순서도 지금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정확한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심화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자, 리을 부분이 먼저 이렇게 바뀐다. 이게 먼저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을로 가는 게 2번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에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게, 자, 2번이다. 비음화인 경우, 19항 같은 경우, 요거야.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먼저 해야 돼? 일단 먼저 니 먼저 가죠? 리을에서 니은 먼저 바뀌어. 그게 먼저라고 했어. 비음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얘가 얘한테 영향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자, 이 두 친구들 다 뭐야? 니은에 의해서 얘네가 바뀌는 거니까 또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야. 얘 둘 다 뭐야? 그러면 역행동화라는 거죠. 역행동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위에 이제 받침 미음 이응에 연결되는 리을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같은 원리죠. 그쵸? 여기서 요것만 드러나는 거잖아. 그치? 요 과정까지만 있는 거잖아. 맞죠? 다만 19항의 붙임 부분은 이게 한 번 더 바뀔 뿐이지만, 방금 같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미음, 이응 같은 경우에는 걔는 이미 비음이기 때문에 바뀐 이유가 없는 거지. 뭐만 바뀐다고? 리을만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있었어? 하나 더. 자, 얘는 더 이상 얘는 비음이니까 이제 바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비음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만 바꿔주면 돼? 리을 부분만 니은으로 바꿔주면 돼. 됐죠? 리을 부분이 니은으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하나 더 계속 할게요. 침, 약.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미 얘가 비음이기 때문에 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비음이잖아. 선생님? 저기요? 다시 물어보겠네. 자, 여기가 여기 뭐야? 무슨 소리야? 예? 대표는 많은데 하나 더. 상? 상향 뭐? 상향 이중무 이런 거 뭐야 대체? 이거 자음이잖아. 자, 여기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고, 여기 전체는 울림 소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비음이고, 그 요 부분이 유음이잖아. 그치? 맞지? 이거 기억해야 돼. 비음화가 괜히 비음화가 아니야. 비음으로 되는 게 비음화예요. 비음으로 되는 게. 그 지금까지 다 뭐 한 거라고?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18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9항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처음에 가장 요거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했을 때는 훨씬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지금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뭘 더 추가를 해준 거냐? 다만 요런 상황에서 순서로만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미 얘가 비음이기 때문에, 이미 요쪽에 애들이 비음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리을만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영향의 방향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순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순행동화가 되는 거야. 뭔 소리 알겠어? 아까 눈이 막 빨가시던데. 아닌가? 렌즈에 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 괜찮니? 괜찮은 거 맞아? 이따 문제 풀 때쯤 손 덜덜덜 떨리면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알겠지, 소라? 열심히 지금 이해 중인 거야, 여기 보면서. 왜, 뭐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디테일하게 할 때 빨리 물어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18항과 19항은 위에 비음화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항. 영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항 부분 보시면은 거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이고, 졸라 거슬리네. 걔 자꾸 분필이 존나 묻고 있어요, 여기. 자, 20항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유음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유음화인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쵸? 일단 뭐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간단하게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이 둘일 때만 유음화가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근데 붙임이 혹시라도 요런 부분에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자,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귿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예로 닳는 일기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 예, 뭐라고요? 응급규? 아, 그렇죠. 여전히 헷갈리고 있어. 우리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말라 했죠. 자음 군과 된소리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여전히 뭐라고 하지? 된소리를 음가가 두 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음군을 음가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음군 단순화를 해야 될까? 히읗 탈락을 해야 될까? 여기서 좀 고민이시죠? 물론 탈락이라는 현상은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히읗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저번 주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 우리 히읗 탈락은 그거밖에 얘기 안 했잖아. 뭐 있었어? 뒤에 모음이 오면, 뒷말에 모음이 오면 히읗이 탈락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초성이 없는 이제 모음이 들어오는 경우, 그때 탈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히읗 탈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했는데. 그죠?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가 들어가야 돼.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자, 뭐만 남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요런 상황에서 다시 리을, 니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한 번 더 유음화가 나오는 거지. 유음화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유음.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음군 단순화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되도록이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근데 예외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축약인 경우만 아닌 이상, 축약인 경우만 아니면 음극규나 자음군 단순화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주에 한 거예요.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나 기억 안 나. 라는 표정인데. 나게 기억나세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유마 얘기할 때 요 얘기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돼 있잖아. 의견나 그때 말씀드렸죠. 유마가 안 되는 경우. 그쵸? 기억나요? 유마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니은으로 한다고 돼 있죠. 자, 제가 이건 어떻게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 하기로 나눠지는데 앞에 두 개, 뒤에 하나로 나눠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맞죠? 의견난, 임진난, 생산양. 그러니까 두 개 한 개로 나눠진 거야. 생산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다만 한자어에서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다만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도 리을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공권력인 셈인데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니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발음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잖아. 그쵸? 그것들이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굳혀진 건데 그래도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 보자면은 아까 공권력도 그렇고 임진년도 그렇고 두 글자 한 글자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쵸?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요거 같은 경우 얘가 만나는 포인트에서 사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임진란인데 죄송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이 포인트에서 나눠지는 부분. 이렇게 이 패턴으로 파악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내신에서 들어갈 때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외우세요 막 이래. 이거 외우세요. 외울 거야? 언제 외우고 있을 거야? 자,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를 경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혹은 한자어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패턴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유음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제 발음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최대한 적게 요 패턴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자, 우리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자, 표준 발음법 23항과 24항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거 18항, 19항, 20항이었어. 18, 19는 비음화에 대한 것, 20항은 유음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3, 24, 25, 26항은 된소리 대기. 그래서 제가 된소리 대기 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몇 가지 얘기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23항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기본형. 기본형. 여보세요? 보고 계신 거죠? 응. 여기가 기본형이었잖아요.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읒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두다 구두 벗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 없었어?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 헷갈렸겠네. 그러면은 자, 말한 김에 그거까지 또 하고 넘어가 봅시다. 사실 우리는 비음화, 유음화, 융극규는 요것만 기억하셔도 거의 한 90%는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된소리 대기 다시 첫 번째 이게 가장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렇게 넘어가서 뭐가 된다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 이 친구들이 된소리 된다고 했죠. 그죠? 얘가 가장 기본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용언 어간의 발음이 니은 미음인 경우에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맞죠? 그게 지금 이거잖아. 24항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자어 리을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어미 리을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된소리의 총 4가지 패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24항과 25항 같은 경우 24항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어? 니은짓이나 리을미음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줄까? 뭐가 먼저 적용이 돼야 돼?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된소리다. 된소리 대기. 자, 여기서 쭉 하나 더 보충을 할 거예요. 자, 다만이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피동 전미사 할 때 이히, 리기 들어가고 사동 전미사 할 때 이히, 리기, 우구추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미사 기 같은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예요. 자, 봐봐.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요 조건에 맞긴 맞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안기다, 굶기다. 자, 우리가 안기다 돼요? 안기다. 안기다 됩니까?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어. 자, 근데 반대로 이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된다 했죠? 그죠? 맞죠? 요거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굶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다만 요런 피동이나 사동전미사 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그때 된소리가 안 된다. 항상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피동이나 사동전미사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런 밑에 부분은 돼요. 자, 일종의 활용 형식인 용언의 명사형의 경우, 용언의 명사형,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사나 형태소를 안 배웠다면은 이런 부분을 진짜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얘는 명사가 아니야. 명사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명사는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안기. 그러니까 뭐야? 동생을 안기. 아, 좀 싫죠. 요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가 가능하다고. 뭐 어떤 경우만 안 된다는 거야? 같은 기를 해도 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요. 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한다 했었어요. 의미를 부여하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피동사동의 기능을 한다 했었어요. 그렇죠? 접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음에도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된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 명사형이 그럼 정확히 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어. 네, 봐봐. 자, 앞에 있는 잠과 뒤에 있는 잠은 품사의 차이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잠은 품사가 뭘 거야? 뭘 것 같아? 명사예요. 그쵸? 이 명사예요. 자, 요거 다시 묶어보시면요. 얘는 일단 원형이 자다죠. 자다에서의 어간인 자에다가 둘 다 미음이라는 접사가 붙은 경우도 있고 어미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 명사로 불리는 부분은 접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예요. 요거는 용언의 명사형이 아니라 그냥 명사예요. 그 다음에 잠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정확히 얘는 그럼 용언이겠네? 그쵸? 근데 생긴 건 명사처럼 생겼네? 하지만 우리가 품사는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얘로 봐야 돼요. 그럼 어미가 붙은 거니까 얘는 명사로 바뀔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명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용언의 명사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야? 실제로 아기를 안기 라고 한다면은 이 안기가 명사가 아니라 어쨌든 동작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금 25항에 보시면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는 자, 기역 디귿 시읒 지읒으로 얘는 여기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렇죠? 원래 어감 받침 기본형으로 얘기했을 때 요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뭐도 추가해야 돼요. 이번엔 자음군일 경우에 리을 비읍과 리을 티귿도 갖고 가셔야 돼요. 리을 티귿. 근데 이게 어떤 원형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되는 겹받침, 리을 비읍과 리을 티귿 다음에도 뒤에 연결되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자 거기 밑줄 용언 어간에 한정되는 규정인데 자 체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덟도, 여덟과, 여덟보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여덟도라고 안 해요. 그죠? 체언의 경우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거야? 용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침 리을 히읗의 경우에는 이미 12항에서 규정되었는데 이 규정을 겹받침에 한정시킨 것은 호받침 리을 다음에서는 알고 알더니 알지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용언인 경우에만
저 리을 비읍과 리을 티귿 뒤에 나오는 경우, 그럴 때만 얘네들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래서 넓게, 할다, 훌쏘, 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조항을 외우기가 힘드시다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어차피 우리 앞에 기본형으로 배워먹은 게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음만 말씀드린 거지, 사실 여기에 기역, 디귿, 비읍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된소리도 있었고 거센소리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나 나온 게 요거였잖아. 이렇게 넓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뭐야?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잠깐만. 얘는 왜 발음이 이렇게 돼 있냐? 넓게입니다. 된소리 그 옆에 얘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넓게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기존에 자음군 단수단가 그러니까 지금 탈락이 되기 전에 자, 연결돼 있죠? 그쵸? 그럼 이거에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역, 디귿, 시읒, 지읒만 남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무방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네. 최대한 된소리 되기 기본형에 맞춰주시면 되잖아. 어간에 대한 이거를 외우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요렇게 요거까지 1번에 있는 이 기준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왜? 이게 그 된소리의 기본형이다 보니까. 다만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용언의 어간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걸로 인해 된소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됐어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의문을 설명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지금 제가 심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 됐어요? 괜찮아? 재현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6항 보시면요.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 이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뭐 갈등, 발동, 절도, 말살, 불소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건요.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있는 오피셜인 부분이거든요. 표준발음법에 대한 오피셜이니까 요 부분에 대한 예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학교 내신을 가끔 살펴보면요. 진짜 국립국어원에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얻은 답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거의 없었지만 분당권에서는 되게 그게 되게 빈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거를 웬만해서는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런 경우만 밑줄 쳐주세요.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쵸? 허실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허실실 이러지는 않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절절하다, 쩔쩔하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자, 27항. 27항 제가 마지막 요거 말씀드렸었죠. 관형사형 어미. 그죠? 자, 아까부터 뭐뭐형이 되게 많았어요. 용언에서 명사형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뭐 관형사형도 있었어요. 이거 다 기억하세요? 자, 뭐뭐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 그 품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품사의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품사는 용언이라는 건, 용언 쪽이라는 건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도 뒤에 연결되는 애들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였고,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이런 것이고, 관형사형 어미니까 각각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 친구들은 다 뭐야? 것, 대, 바, 수 이런 애들 다 뭐야?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는 똑같은 명사이지만 혼자서 쓸 수가 없고 의존하는 거니까, 그치? 반드시 뭐에 꾸밈을 받아야 되냐? 관형사의 혹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언이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붙임. 자, 요것도 있어요. 을로 시작되는 거. 리을 말고 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을로 시작된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가로치고 을로, 그러니까 을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형사형이가. 제가 관형사형을 예전에 얘기할 때 을는 일, 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관형사형어미 은는 던 등 니은 받침을 가진 어휘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간사람이라고 하지 간사람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가던 사람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 조금 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을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을거나 뭐 일세, 할수록 뭐 이런 것들 을가 충분히 가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의문적으로 좀 뭔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게 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야? 을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모음인 경우에는 을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을로 바뀌잖아.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8항 보시면요. 자,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자, 거기 밑줄 쳐보자.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 밑줄 쳐보자. 자, 요게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단어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사이소리 했어. 근데 사이소리 제가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첨가라고 했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뭐냐? 얘도 첨가라고 봐야 돼.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여기 맞다. 이거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이거 암기하시기 어려우면요, 그냥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구두버소조 하면 돼요. 어거지로 외우시는 거죠. 그죠? 구두버소조. 이거는 뭐 용언 어간에, 너만 구두 사줘. 그럼 되잖아. 그죠? 얘네들은 좀 미친놈들이에요. 하면서 이제 다 사줘! 씨발 다 사줘! 이런 느낌이야. 그 얘는 변태예요, 약간. 야! 구두나 사줘! 현타 오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목 아프네. 우리가 일전에 사이시옷 얘기를 했을 때 딱 3가지 얘기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얘를 같이 했었을 거야.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렇게 발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된소리로 되는 거지만 얘도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 자체는 첨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이시옷이 없어. 표기상으로 안 보여.
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아까 미주치라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관형격 기능을 가지는 사이시옷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쵸? 가장 관련된 예를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음하게 되면요,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우리 여기에서의 어떤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맞죠? 근데 된소리가 된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형격 기능을 했던 친구가 남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밤에다가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밤스킬이야? 밤스킬? 이 사이시옷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얘가 이제 된소리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자, 요거 대신 시옷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시켜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냐? 세종대왕님이 이제 집현전 학자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요? 지랄하고 자빠져 내가 할 때 그 시절로 올라갈 거예요. 예. 그 시절로 올라갔을 때 아까 관형격이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세국어 15세기 당시에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 요 시기에 이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엔 이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관형격 조사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엄마의 밥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요것도 있었어요. 시옷 부분도 있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 관형격 조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의나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옷이 있었고 뭐 이도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현재에도 그대로 쓰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요때 같은 경우는 요건 그냥 배경 지식이지만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어떤 경우에만 가능했냐면 유정체언의 평칭인 경우에만 가능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유정이라는 거는 생명이 있는 명사야. 그게 유정명사예요. 그 다음에 평칭이라는 거는 높이지 않고 그냥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현의 뭐 중세국어라고 하죠. 재현의 필통 이러면은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옷 같은 경우는 언제 쓰였냐면은 두 부분이거든요. 무정체언이거나 요런 경우야. 유정의 존칭. 자, 무정체언은 뭐야? 우리가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디다 가는 거 다 가능하죠. 생명 없는 애들, 그죠? 하늘도 가능하고, 그죠? 근데 유정의 존칭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 중에 존중을 해야 되는 존재. 이를테면 누가 있냐? 뭐 이런 애들이겠죠. 태자, 임금, 뭐 부처,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다 존칭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그 과제집에 있는 문제 풀다 보면 중세국어 문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제 태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에서는 그냥 태자의라고 쓰면 그만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 태자 아니면 혹 여기다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처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 그 중세국어에서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부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게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했었다는 얘기. 지금은 안 쓰는 거지만 하지만 이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옷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좀 더 이제 여기까지는 좀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관형격 조사가 있다라는 건 결국 뭐야?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밤 길로만 봤을 때 이 밤이라는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지. 맞죠? 좀 더 쉽게 가보자. 자, 밤과 길 둘로 나눠졌을 때 누가 더 메인이야? 밤이 메인이야? 길이 메인일까? 그렇지. 길이 메인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밤이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으로 간주를 해서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요거 아마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문고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문고리.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디가 메인인 거야, 결론적으로? 고리가 메인인 거죠. 그럼 여기가 시옷이 여기 생략되어 있을 거니까 문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발음도 문고리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뭐 눈동자, 신바람, 산새, 손, 제주 각각에 다 해당하는 부분이 뭘 꾸며주는 거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문제로 갑자기 밤길 얘는 뭐야? 왜 된소리가 되지? 이러면 쫓대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이건 좀 어렵긴 해요. 제가 요건 계속 문법 계속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문제가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또 연결시켜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소 뭐라고? 아니죠. 사이시옷이 있다고 무조건 된소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야, 요걸 해주면 저길 까먹고 저걸 해주면 요걸 까먹으면 어떡해? 사이시옷은 요런 경우가 있었을 때 각각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2번 덧나거나 아니면 된소리가 되거나 이 3개 중에 하나로 된다고. 괜찮아? 그럼 또 이제 여기 까먹어서 또 다시 설명해줘야 돼. 사이시옷이라고 다 된소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이시옷 중에서 된소리가 되는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첨가로 가져간다고. 다만 근데 학교 내신에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사이시옷을 설명을 해줄 때 요런 경우나 아까 조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첨가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선생님마다 좀 다르거든? 이거를 교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왜냐하면은 각각의 우리가 어쨌든 국어 선생님들도 다 이제 국어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그걸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뭐 교수님들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된소리 대교를 보는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첨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일단 학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첨가라고 하지만 또 내신 때는 선생님마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형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내신 때 다르게 설명하신다면은 그렇게 갖고 가세요. 왜? 그렇게 시험을 낼 거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재작년쯤이었는데 재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먼저 해줘야 돼? 자구 난수나 원래 해줘야 되죠. 그쵸? 이렇게 간 다음에 된소리 대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당의 어떤 학교는 실제 시험까지도 다르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알려준 걸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이게 입장 차이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때 난리 나긴 해놨어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냈으면 아마 저는 교육청에다 신고를 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 했었냐면은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된 다음에 탈락이 된 거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지금 알려드리는 건 표준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학교 문법,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문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선생님마다 이제 설명하는 게 진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캐치를 해주셔야 돼. 특히 문법에서는 이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28항 밑에 있는 설명 좀 볼게요. 자, 표기상으로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능상 사이시옷이 있을 법한 합성어의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정보를 가져가셔야 할 때 뭐냐면은 합성어라는 부분입니다. 합성어. 그쵸? 얘네들 다 합성어입니다. 명사가 들어간 거죠. 방금 거는. 그쵸? 그래서 사이시옷은 제가 아까 상세하게 설명드렸듯이 15세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관형격의 기능을 나타냈던 것이나,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관형격 조사 시옷이 이때 존재했었다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의 실현도 일정치가 않다. 나무집과 나무집은 그런대로 관형격의 기능을 보여주지만, 자, 이거는 뭐야? 묻집과 나무집이 있어요. 나무집은 지금 뭐라고? 나무를 파는 집이야. 나무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집이라고 안 하잖아. 그쵸?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정치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집은 관형격의 기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리하여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된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한글맞춤법 제30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맞춤법 제30항은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이시옷 표기예요. 방금 우리 이거 여기까지가 사이시옷 표기고, 여기에 대한 발음은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발음법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는 한글맞춤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글맞춤법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냐? 1학년 1학기 기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한글맞춤법에는 품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형태소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겨울방학 때 왜 품사를 그리고 왜 형태소를 후지백이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예요. 혹시라도 그 품사나 형태소 부분을 까먹었더라고 하면은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에서는 확실히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금방 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형식적 특징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형식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평시조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정제된 형식이에요. 가장 형식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6, 9, 45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3장이라는 게 뭐냐? 3장, 초장, 그 다음에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게 세 줄이잖아요. 맞죠? 앞에 부분이 초장, 중간 부분이 중장, 마지막 부분이 종장이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냐? 자, 종장의 첫머리가 몇 글자? 세 글자. 그렇지. 좋아요. 세 글자. 자, 근데 제가 이전에 고전시가 얘기하면서 요 말도 했었어요. 자, 사실 요런 포인트와 이 3장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3단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이전 시대의 문학에도 적용이 됐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걸 뭐라 했었지? 예전에 신라시대 때 있었던 어떤 특정한 양식이 조선시대 시조까지 계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였을까? 뭔가 말할 것 같아? 말 내가 못 들었어. 맞았을 수도 있어. 맞는데? 딜러봐 일단. 맞아. 왜 약간 나라 퀴즈쇼 같은 느낌이지? 맞아요. 네.
자, 이게 옛날에 이전에 신라 시대 향가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하다. 이거 내신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특성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져. 맞았어. 아까 얘가 이런 느낌이었어. 야, 하다 아니 맞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내용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용면에서는 특히 잠깐만, 우리가 시조는 언제부터 생겼다 했죠? 기억나요? 재현이 기억나? 신라 말? 향가 말고 시조는 고려 말 때, 그러니까 조선이 생기기 딱 그 느낌 그거 있잖아. 그 생겨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발생했고, 그리고 고려 말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자, 우리 고려 말 때까지만 해도 어떠냐. 무신 정권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역사로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무신 정권이 있었어. 그럼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은 다 어디로 쫓겨났냐? 중국으로 쫓겨났어요. 중국으로 쫓겨나가지고 뭐 했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불교 공부를 할 리는 없고 유교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다들 뭐가 돼서 와요? 선비가 돼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건국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에 오는 주로 누가 지었냐? 신진 사대부들, 아까 얘기했던 조선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통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유교적 이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 유교적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언급되는 거 가장 많이 나오고 효,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럼 신하로서 왕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충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내용이 효나 충이 나올 건데 근데 대부분 이제 사대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이제 강조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좀 더 강조되면서 충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뭐야? 치조나 절개, 요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 요게 첫 번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좀 넘어오면서부터 두 번째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되게 보편적인 가치예요. 뭐냐?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님에 대한 그리움. 물론 이 님이 임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있냐? 진짜 찐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그럼 여기서의 화자가 여성화자야. 여성화자.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평시조를 지을 만한 여성화자는 누구냐?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조선시대 시조를 지을 만한 여성화자 누굴까? 기생이죠. 굵직하게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요게 들어가거나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기생이 지은 게 있다라는 얘기죠. 기생은 어쨌든 대부분 여성 화자인 경우가 많겠죠. 남자가 할 일은 없잖아. 막 화장 존나 해가지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럴 순 없잖아. 그지?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기생 같은 경우는 양반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친구가 하는 어떤 직업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는 거야? 이별이 전제되는 거야. 이별이 전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두 가지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위에 연시조, 사조시도 있지만 지금 이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내용들도 그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가 대부분이라 했어요. 자연친화나 뭐 임금과의 얘가 유배돼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평시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 자연친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연친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연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야? 속세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거죠. 그죠? 속세 뭔지 아시죠? 주인이 아시죠? 알고 계시는 거죠?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내인. 자, 여기만 봐도 내가 10년 동안 뭘 지어냈다? 초려 삼간을 지어냈대요. 자, 초려라. 자,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초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가집 생각하시면 돼요. 초가집. 3간. 뭐야? 방이 3칸짜리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동안 이런 걸 지을 정도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 자체가 소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방 3칸 소박한 아니 자, 아무튼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냐?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라고 했어요. 자, 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풍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3간 중에 3칸 다 찾아있네? 맞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뭐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요 두 친구를 주목해줘야 되지. 얘네가 다 누군데? 자연물이라고 하죠? 자연물. 그죠? 자연물. 그러니까 자연물들을 이 방에다가 각각 둔다는 얘기는 난 자연과 친해지고 싶다. 곧 자연친화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여기서도 뭐야? 종장의 첫머리가 삼음절 그대로 나오죠? 강산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근데 뭐가 문제야? 자, 3칸 다 꽉 찼어. 자, 강산이 남았어. 얘는 드릴 데가 없으니까 뭐라고 돼 있대? 그 밑줄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내가 집을 지었는데 달 한 칸과 청풍 한 칸은 뒀는데 강사는 이제 그 방에 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두고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산을 이렇게 해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강산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원래 강산이 있는 곳에 집을 지었겠지. 그쵸? 내가 강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 표현은요, 둘러두고 본다라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내가 강산을 옮길 수 없잖아. 그죠? 원래 강산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주객전도의 표현. 저희가 이전에도 요 표현 하나 했던 거 있어요. 우리 만흥이라고 기억나세요? 만흥의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세상 일을 안이 맡겨. 내가 은퇴한 건데 하늘이 맡기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면 어떡해.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거. 한 달 좀 넘겠나? 아무튼 됐어요? 자,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10년을 경영하를 통해 화자가 오랫동안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맞니?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초려삼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이거 맞죠? 3번 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맞죠? 자기 뭔 말인지 알겠어? 듣고 있어? 4번 달, 청풍, 강산은 모두 자연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자연물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5번 드릴 리 없으니 뭐는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화자의 누가 봐도 아니죠.
그죠? 아, 요거 혹시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런 표시 있잖아요. 그쵸?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래야. 이거 읽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기억나? 지현이 기억나? 넌 기억나? 안나? 자, 멀구나? 가까웠으면 주워드렸는데. 예. 자, 요 아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진짜 쉽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발음하시면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 주시면 돼. 그러면 그나마 조금 해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예.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거 두 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했냐면은 제가 중세국어에서는 항상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어적기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어적기. 이어적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문할 때 아까 많이 했었잖아. 그치?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거야. 요 두 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신하실 때 그 고전시가가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어려움은 좀 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뭐가 나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전어휘가 나왔어요. 그죠? 자,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한자 성어가 아닌 것은, 그럼 나머지 4개 같은 경우는 다 뭐야?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야?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1번 안빈낙도 맞죠? 안빈낙도가 무슨 삶이야?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몰라? 뭐냐면은 안빈. 자, 빈이 가난할 빈이야. 그래서 막 빈대에 붙지 마라. 약간 빈약하다, 빈곤하다 할 때 이 빈자고요. 안은 편안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가난을 편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낙도, 도를 즐긴다. 그러니까 가난을 편하게 느끼면서 도를 즐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빈 낙도예요. 그거 고전 어휘에 나왔을 텐데 이 사람들 안 나왔어. 확실해. 너무 쉬워서 안 나왔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분지족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분. 내가 지금 편안한 게 편안하고 분수에 맞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수에 만족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다 뭐야? 소박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야. 소박한 삶. 자, 그 다음에 3번 물화일체. 자, 이건 아시죠? 물화일체 뭐야? 자연물과 내가 하나 된 거잖아.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인 표현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나경이 다 기억하세요? 모르시면 적는 게 좋으실 텐데. 어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 어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하나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봐봐. 내신 문제가 결국 몇 문제, 아무리 많이 나와도 25문제예요. 그럼 어휘 문제라고 하면요. 쉽잖아. 근데 몇 점이야? 4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어려운 거 다 맞았는데 이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갔지, 이미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4점짜리 하나 틀리잖아요? 그냥 등급 하나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 예, 지금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유자적.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이건 처음 들어봐? 약간 이제 한가롭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닉 와서 이제 모의고사 한 2시간 동안 막 여유롭게 풀고 유유자적이지. 장난이야?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자, 삼고초려. 이거 좀 어려우시죠? 삼고초려. 근데 이거 아마 나왔을걸? 어휘에? 삼고초려가 뭐예요? 이겁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려라는 말이 뭐야?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딘가에 은거했던 그런 이제 좋은 인재를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좋은 인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재를 뽑을 때 이왕이면은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뭐 저도 삼고초려가 된 사람이시더라고 보일 수도 있죠. 아, 이게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은 지가 지금 거의 한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세미옥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뭘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 학원 이렇게 오시면 안 되냐 이렇게 몇 번 꼬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안 믿겨? 안 믿기냐? 아, 근데 여러분들 새벽쌤이랑 수업이 아니죠? 한 분도 없으시죠? 맞아, 너 이제 하지, 그지?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신 분 있어요? 왜? 아, 너 못 봤어? 봤을 텐데? 아까도 있지 않았어? 응. 오늘 약간 청 같은 거 입지 않으셨? 응.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의를 참고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쓰시오. 자, 초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돼 있죠. 집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냥 3간, 3칸으로 된 간단한 구조의 집. 자, 여기에 대한 삶의 태도가 이건 뭐겠어? 두 개 다 얘기해도 돼. 그게 있잖아, 2번에. 안 빈 낙도, 안 부은 지족 있잖아. 여기 소박한 삶이잖아. 아까 초려상관 얘기했을 때 소박한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밑글에서 화자는 달, 청풍, 강산들의 소재를 통해. 자, 그럼 이런 소재가 아까 뭐라고? 자연물이라고 했죠. 자연물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맞겠죠? 그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여기도 이제 스피디하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평시초죠. 그죠? 이번에는 대충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번엔 뭔가 여성 화자의 느낌이 납니다. 자,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들을 꺾어서 어디다 보낸다는 거야? 님의 손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선 어떤 특정한 표현법이 들어갔어요. 님의 손에가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님의 손에 버들을 꺾어 보내네.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간 거야? 도치가 들어간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들을 꺾어서 심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만약에 이게 뭐야? 꽃이 나거든. 누구라고 여기라고? 나로 여겨달라고. 잠깐만. 자, 버들을 꺾어서 님의 손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어떤 새잎이 났을 때 나인 것처럼 여겨달라는 이야기는 결론은 이 나랑 버들이랑 동격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뭘 준 거야? 버들을 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버들이라는 친구는 화자의 뭐라고 볼 수 있나?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치? 내가 내 마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내 마음을. 그죠? 그러니까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나는 결국 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별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님한테 그 버들밖에 못 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분신을 보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어쨌든 이별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평시조에 대한 그 특징이 또 있죠. 종장 부분 첫 글자 첫 번째 뭐라고? 세 글자 밤, 비, 에 있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형식면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아까 요거 얘기했죠. 3단 구성 얘기했고 첫머리 세 글자, 종장의 첫머리 세 글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음보. 자, 제가 음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끊어 읽는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네 번을 끊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조의 일반적인 특성이냐? 맞아요. 시조나 가사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내용상으로 보면 어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잠깐만, 뭐가 벌써 있어? 이별했네? 그죠? 이별하고.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에 앉았대요? 냇가에 앉으니. 그 다음에 저 밑에 저 물도 내 안 같아요. 우러밤길 내놓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나왔던 내가 냇가에 앉았잖아요. 그쵸? 맞죠? 이 물이 뭐랑 같다? 내 안과 같다. 이 안과 같다는 거는 내 마음과 같다. 그럼 이거 갖고 갈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부찌? 부대찌개? 분신이 아니라 이번엔 좀 다른 거야. 분신은 내 마음을 여기다 보낸 거잖아.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냇가가 자 봐봐. 얘가 이별했으니까 어떨 것 같아? 슬퍼. 근데 이 물도 내 마음과 같대.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을 갖고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뭐야? 감정이 같으니까 감정이입도 갖고 가셔야죠. 자, 그 밑에 확실히 감정이입인 포인트가 있어요.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서 자, 울었네. 이 냇물도 울었네. 울어 밤길 내놓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울어서 밤길, 그러니까 밤에 이제 울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강물이 우는 건 아니지만 뭐야, 내가 슬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니은에 대한 게 확실히 뭔지 알겠네. 그쵸? 뭐야?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감정이입인데,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선지가 지금 몇 번밖에 없어요. 일단 기억은 분신이라고 했고 4번밖에 없네요. 그쵸? 4번에 보시면 화자의 분신이고 니은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자, 우리가 무조건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진 않고 마음이 투영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돼서 나오니까 고지고대로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맞죠? 3번.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보낸 거지. 그치? 4번. 임과의 만남은 확신하고 있다? 확신 못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3번. 윗글에서 화자가 임에게 맷버드를 꺾어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왜 그럴까? 그치? 나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겠지.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초장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무슨 법? 도치법이죠. 도치법. 그죠? 도치법.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진행할게요. 옆에 있는 거 61페이지. 자, 요거는 작자가 황진입니다. 황진이. 그럼 뭐란 얘기야? 기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어리를 베어내어. 자, 이거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닌가요?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동지예요. 동지. 동지딸이, 동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의 절기거든요. 동지 때 뭐 팥죽 먹는 날이라고 하죠. 겨울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기에는 그럼 그렇고, 그 달이 제일 길게 뜨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제일 추운 날이겠죠? 자, 요걸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기나긴 밤이라고 생각한대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자, 아까 기생이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 이별이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이제 이렇게 또 저랑 이제 수업할 때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뭘 끄덕여. 끄덕이지 마. 그렇고요. 이렇게 요 기나긴 밤을, 자, 어쨌든 얘는 뭐랑 관련된 거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허리를 베어내겠대. 자, 시간이라는 어떤 거를 베어내겠대. 뭐로 표현하겠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러한 표현법을 제가 이전부터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걸 뭐라고 했었지? 뭘 구체하는 걸까? 이거잖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어요. 관념의 구체화. 그죠? 관념의 구체화. 기억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잘라내서 어떻게 하겠대? 춘풍이불에. 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지랑 춘풍은 대조가 될 수 있는 애들이네. 그죠? 봄이니까. 맞죠? 자, 춘풍 이불 아래에 뭘 넣어? 시간을 넣었다가.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있죠. 그쵸? 구비구비. 뭐야. 이렇게 편돼요. 자, 여기도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따라하는 거를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불에 시간을 넣어오는 거니 그것도 마찬가지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나와 있었냐면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펴겠대요. 무슨 말이야? 내가 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 그 킵했던 시간을 다시 피겠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생각해봐. 님 만나면은 시간이 빨리 갈까 느리게 갈까? 졸라 빨리 가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딱 있으면은 같이 시간이 빨리 가요, 안 빨리 가요? 존나 빨리 가? 없어서 모르나? 죄송해요. 자, 아무튼 뭐 여기 있을 수 있죠. 여자친구 있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되게 내가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랑 있게 되면은 시간이 더 짧게 가니까 그때 이제 이 기나긴 밤에서 이 접어놨던 걸 피고 싶다는 얘기죠. 그만큼 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1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자는 길고 무의미한 동짓딸을, 자, 님과 함께하는 밤에 보태고 싶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고 싶어 한다. 맞죠? 2번.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뭔 개소리야. 일단 이상하죠? 이것은 이미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이것도 뭔 소리야? 모르지? 그냥 여기다가 둔다는 거다, 시간을. 그쵸? 3번. 화자는 밤을 서리서리 넣어주겠다고 했어. 이것은 이미 돌아올 순간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 그치? 님이 돌아올 때 핀다고 했으니까. 4번. 화자에게 어른님 오신 날 밤과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심리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 시간. 맞죠? 짧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죠? 5번. 화자는 밤을 굽이굽이 펴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여기도 맞죠? 자, 2번. 윗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비슷한 시구를 반복한 적 있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이걸 식구를 한번 시어로 바꿔보자. 자, 시어 반복은 맞냐? 시어 반복. 서리서리 구비구비 있었잖아. 반복한 거 맞잖아. 그럼 시구랑 시어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자,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공간의 이동 안 보이죠? 3번.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약간을 높이고 있다. 맞죠? 구비구비 서리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윗글에서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발상. 이거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관념의 구체화라고. 그 다음에 4번. 윗글에서는 동짓딸의 차가운 이미지와 뭐의 따뜻한 이미지일까? 우리 하나 있었잖아. 대조하는 거. 춘풍의 따뜻한 이미지를 서로 대조하여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건데
요쪽 지워도 괜찮죠?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것도 이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는 제9태야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포인트가, 자, 첫 번째 뭐였냐면은 도치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간걸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치법은 아시죠? 그쵸? 그 구에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행간걸침은 뭐냐?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그 다음 행에 있어야 할 내용을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졸려? 그 두 가지로 생각하셨을 때 이제 뜻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좀만 집중해서요. 금방 끝나요. 자,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느냐.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리워할 줄을 모르다냐? 그리워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 일이 뭐야? 이별입니다. 지금 이별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9태야를 일단 도치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님과 헤어진 거야. 일단 이별했다는 걸 좀 전제를 해두세요. 그 상황에서 제9태야 이시랴 하더면 가라마는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구태야가 뭐냐면 굳이라는 뜻이거든요. 굳이 얘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앞에 그러니까 제가 굳이 내가 있으라고 했는데 갔다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분명히 이별할 때 붙잡았는데 누가 갔다는 거예요? 님이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제9태야가 도치로 만약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님이 굳이 떠난 거예요. 뭐 했는데도, 붙잡았는데도, 붙잡았는데도. 이랬어.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걸로 볼 거예요. 행간걸침으로 볼 거예요. 자, 행간걸침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면? 자, 있으랴 하더면 가랴마는 여기서 끝내야 돼. 어쨌든 그건 그냥 이별의 상황에서 끝난 거지. 밑에 자, 제9태야 보내고 그리는 정. 내가 굳이 보냈어. 내가 굳이 보내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행간걸침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9태야의 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내가 굳이 님을 보냈어. 잊지 말고 꺼져! 라면서 내가 굳이 보냈어. 친데레니? 씨발. 자, 그래서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정. 어쨌든 이거는 후회에 좀 가까운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죠? 그러면 나도 몰라 하노라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을 그대로 바로 연결시켜보면요. 자, 볼게요. 도치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쟤는 뭐라고 볼 수 있다? A. 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제9태야는 뭐로 해석된다? 님이 굳이 간 거잖아, 그치? 가랴마는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편 행간걸침으로 볼 경우 쟤는 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9태야는 누가? 화자가 굳이 보낸 거지. 1번이 정답인 거죠. 이거 이해돼? 내용 이해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번. 자, 윗글의 기억과 보기,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안못에 든 고기들아, 내 와든다. 니 너를 몰아다가 너 거들든다. 근데 뭐가 되냐면은, 부캐 청소를 어디 두고 왜 이 못에 왔냐? 라고 했어요. 왜 좋은 연못 다 두고 여기를 왜 왔냐? 자,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너와 내와 다르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도 부캐 청소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자가 어느 궁녀야. 궁녀는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는 들고도 못 나는 정. 뭐야? 내가 임금을 보고 싶은데도 못 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여기는 물고기들이랑 비교를 한 거야. 얘네도 마찬가지. 야, 거기 갈 수 있는 걸 왜 못 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모두 세속적인 삶 관련 없죠. 2번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는 없잖아. 그치? 극복 의지는 없지. 3번 기억의 고통은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외적인 요인보다는 그냥 내가 가라고 했다고 하면 틀려진 거죠. 4번 기억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내가 굳이 보냈다고 하면 후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 그치? 물고기랑 나랑 비슷한 거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죠. 1번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밑글에서 내 일이 의미하는 바와 그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쓰세요. 자, 내 일이 뭐였다고 했죠? 이별이었죠. 이별.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리움이겠죠. 혹은 후회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주장을 기준으로 이제 할게요.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네. 눈이 막 쌍꺼풀이 막 생기신 것 같은데 없던 쌍꺼풀이 막 생기신 것 같은데 없었는데가 아니라 있었구나. 없었는데 있어요. 오케이. 좀 더 짙어진 느낌? 원래 약간 사람이 졸리면 이제 쌍꺼풀이 막 짙어지잖아요. 그죠? 졸리냐? 자, 볼게요. 자, 천구상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행한다는 지구중심설, 그러니까 뭐야? 천동설. 자, 요 천동설은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 지구중심이라고 했던 근거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부터 이어져 왔었다는 거네요. 그쵸? 이러한 생각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을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옛날이죠.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어 나올 때, 아이고, 쓰레기 양산. 자,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연결어,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이런 거 다 체크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기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순행, 역행 등과 같은 뭐가 문제였다? 초창기. 자, 지금 초창기에 대한 문제예요. 초창기에 대한 문제. 초창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자, 행성운동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대요. 자, 운동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라는 게 한계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행성운동의 불규칙성을 겉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 거기 밑줄. 규칙적인 여러 개의 원운동이 합해져서 행성들의 운행이 불규칙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야? 규칙적인 여러 개의 원운동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불규칙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여기 봐봐. 자,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플라톤은 이렇게 설명한 거죠. 뭐라고? 여러 가지의 원운동이 합쳐져서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건 이 사람의 특정 주장이 이렇다는 거에서 끝나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러한 주장의 바탕이 된 이론은 에우도속스의 동심천구설이었다. 또 뭐가 있어? 동심천구설이 있대. 얘랑 관련된 거, 요 부분이랑 관련된 거, 이 동심천구설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쫄지 말라 했어요. 그냥 이런 게 얘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은 행성, 달, 태양의 불규칙한 운동을 지구를 중심으로 한 27개 천구의 회전 운동이 결합하여, 회전 운동 결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게 이제 뭐야? 여기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옆에 또 뭐 있어? 그러나
이 이론도 천체의 복잡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쵸? 여기서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 누가 아리스타르코스 말 읽기 어렵니? 얘는 아리스타르코스는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때도 지동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천동설이 그때가 뭐였다고? 주류였다고. 이전 시대에서는요, 얘가 주류였기 때문에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히파르코스가 주장한 또 나왔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히파르코스가 주장한 뭐가 있었다? 주전원과 이심원 이론 이랬어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주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 있다? 이심원 이론. 자, 요런 것들이 더 어떻게 했다? 천동설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보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천동설에 대한 얘기를. 됐죠? 물론 이게 천동설이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때 당시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히파르코스는 행성들이 지구를 도는 원운동의 중심을 지구가 아니라, 자, 거기 동그라미, 원운동의 중심을 동그라미,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서 약간 떨어진 이심점으로 가정했다. 자, 이게 뭐야? 이심원 이론이네요. 그쵸? 이심점을 설정했대요. 지구랑 살짝 멀어. 살짝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 이거를 이심점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인 점을 이은 이심원을 따라 행성들이 지구를 공전한다고 보았다. 지구주위를 공전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심점을 기준으로 한 이심원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야? 지구주위를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이심원 위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원운동인 주전원 운동을 함께 생각했다. 그러니까 주전원이라는 거는 이 이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설립이 된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원운동으로 순행과 역행 등과 같은 행성 운동의 불규칙성을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자,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어요? 불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친구가 말한 주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설명이 좀 가능했어요. 불규칙한 거에 대한 설명은 가능했어. 자, 근데 문제가 뭐야? 그럼에도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뭐야? 행성 운동의 속도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자, 뭐가? 이번엔 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설명이 힘들대요. 됐죠? 여기까지? 침착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요게 있었고 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2세기에 와서 프롤레마이오스가 앞시대의 이론들을 수용하고 체계화하면서 천동설은 더욱 확고해졌다. 누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시간이 지나서 프롤이라고 그냥 쓸게요. 너무 많이 쓰면 힘드니까. 얘는 지금 뭐 했다? 천동설을 더 확고하게 했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의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죠. 맞죠? 우리가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통시적 구조라고 합니다. 통시라는 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화 통시적이 뭐라고? 자, 그 다음에 그는 누구야? 프롤레마이오스죠?
원운동의 또 다른 중심점인 대심을 설정하고, 얘가 뭘 설정했다고? 대심이라는 거를 제시했어요. 대심이라는 걸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는 행성이 대심에 가까워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대심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설을 발표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원운동의 다른 중심점이고, 가까우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멀면은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지금 얘가 말하는 부분에서 뭐가 해결이 된 거야? 요 부분에 대한 해결이 나름대로 된 거야. 됐죠? 점점점 발전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프롤레마이오스는 대심을 이심점으로부터 지구와, 자, 거기 밑줄, 대칭되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행성들은 이 대심을 기준으로 등속 운동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들의 운동은 부등속 운동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의 우주 모형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행성들이 모두 원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관측 결과라도 비교적 잘 맞는 이론이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행성들이 뭘 한다고? 원운동을 한다. 이게 전제가 되려면요, 모든 행성들이 원운동을 한다라는 걸 전제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16세기 초까지 누구도 그의 모형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의 우주관은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지를 받으며 1400년 동안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자, 요거부터 언제까지 1400년이나 확고하게 있었대요. 뭐가? 천동설이. 그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하지만 프롤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천체 운동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짜맞춘 것, 밑줄 짜맞춘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발전하기 때문에 관측 기술이 발달했대요. 이때 당시엔 관측 기술이 제대로 발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 짜맞춘 거야. 근데 관측 기술이 발달했다는 건 뭐야? 그만큼 팩트가 많다는 얘기죠. 팩트기만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중심설은 점차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때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였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동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눠준 거죠. 천동설, 지동설. 자, 코페르니쿠스. 그냥 코페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아무튼 그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점이 나눠지는 거니까 요 포인트에서 지금 별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이 훼손한다는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의 우주 모형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정확도는 지구 중심설보다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다. 근데 얘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줘야 돼요? 태양 중심설이 처음 나왔다라는 것에 의의를 둬야 돼. 그러니까 처음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앞에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지만 얘가 이제 제대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 설명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전히 정확도는 잘 모르겠다. 정확도가 모르겠다. 다 떨어지면 나 이거 뭘로 쓰라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혁신적인 사고를 했던 코페르니쿠스도, 자,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천체 운동이 원운동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여태까지 아까 뭐라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거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억의 이러한 결과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결과가 뭐 때문이라고? 천체 운동이 원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 아, 얘 기억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구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제 문제 풀 때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을 바꾼 사람은 케플러였다. 자, 기존까지가 원흥동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꾼 게 케플러래요. 이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당시 정밀한 맨눈 관측으로 유명했던 티코 브레어와 함께 천체운동의 연구에 매달렸다.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난 후 그가 16년 동안이나 관측하면서 남긴 자료를 그대로 물려받은 케플러는 행성 궤도의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다. 그 역시 처음에는 행성의 궤도가 수학적으로 완전한 원이라는 믿음 속에서, 얘도 처음에 원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5년 동안이나 지루하고 끈질긴 계산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결국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되자 마침내 케플러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여 행성들의 궤도가 거기 동그라미 타원형이라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원운동에서 뭘로 바꾼 거라고? 타원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원 궤도를 가정할 경우 계산 결과와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그럼 니은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맞죠? 자, 얘는 기억, 얘는 니은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풀기 졸라 쉬워지는 거지. 그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이 타원의 한 초점에 있으며 행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으로 가장 멀리 있을 때 천천히 움직이며 여기서도 그거 나왔네? 아까 여기 있던 부분이랑 똑같이 나왔네. 그죠? 여기도 똑같이 나온 거죠. 그쵸? 자, 가장 천천히 움직이며 가장 가까운 곳이 있을 때 빨리 움직인 것도 알게 되면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이, 자, 거기 밑줄,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 뭐라고 했냐? 같은 시간이라면은 면적도 같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는 행성의 공정주기의 제곱이 그 행성의 타원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우, 말이 졸라게 어려운데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가져갈 건 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제곱이니까 자, 공전이 비례된다는 거지. 뭐랑? 긴 반지름. 그죠? 타원이니까 긴 쪽의 반지름이랑 이제 비례된다는 거잖아. 그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이거 계산하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러니까 이로써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태양 중심 우주론을 비로소 완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과학, 역사, 식문, 만들기 모든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때 모두먼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우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 과학적인 원리 필요 없어. 1번. 에우독소스의 동심청구설이 행성운동의 불규칙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해설 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 봐봐. 동심청구설 하나 나왔죠? 근데 이걸 통해서 불규칙적인 설명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 속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못했던 거잖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히파르코스가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 다른 태양 중심설을 내놓으면서 잠깐만. 야, 히파르코스가 태양 중심설 얘기했냐? 이게 아니네. 쉽잖아. 그죠?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된 사실을 다른 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3번. 여기도 팩트체크 다 해볼게요. 프롤레마이오스가 확립한 우주관이 왜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특징. 그렇지, 뭐 넣어볼 수는 있겠죠. 1400년 동안이나 진행됐었잖아요. 얘가. 맞죠? 4번. 케플러가 천체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결과와 일치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담은 기사. 이게 뭐야? 원이라는 생각을 타원으로 바꿀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 그죠? 그럼 연결 가능하죠? 됐어? 5번. 천체운동에 대해 케플러가 찾아낸 법칙들이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전문가의 칼럼. 왜 뭐야?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거. 태양 중심 우주론을 완성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인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네들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보자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살 떨리는 문제 보이죠? 예, 누가 봐도 살 떨리는 문제가 보이는데, 자, 보기는 학생이 윗글을 읽고 화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이를 활용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와 나가 나와져 있는데, 자, 가는 히파르코스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천동설. 나는 지동설. 그리고 지금 천동설에서 뭐가 나왔냐? 이심점과 대심점, 이런 요 대심이란 말이 나왔고, 이 나 같은 경우는 케플러에 대한 얘기니까 뭐야? 이거 어떤 면적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부채꼴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히파르코스는 가에서처럼 화성이 대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맞냐? 자, 얘네들의 주장을 잘 보세요. 대심? 히파르코스가 대심 얘기했니? 대심 누가 알겠어요? 얘가 알겠어. 아니지. 단순하게 풀면 쉽다니까. 그래, 얘가 이런 말을 했냐는 걸 확인해보자는 얘기예요. 얘는 얘가 말했기 때문에 틀렸죠. 됐어? 자, 쭉 이어서 볼게요. 2번. 히파르코스는 가에서처럼 화성이 주전원 운동을 하며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불규칙한 운동이 나타난다고 한다. 히파르코스 주전원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겠네요. 3번. 프롤레마이오스는 가에서처럼 대심을 설정하여 지구에서 관측한 화성의 부등석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죠? 4번. 케플러는 나에서처럼 화성이 운동하는 타원 궤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한 초점이 태양에 놓인다고 보였을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케플러는 나에서처럼 S1과 S2가 만들어진 거기 밑줄 시간이 같다면 둘의 면적이 같다고 보았을 것이다. 시간이 같으면 면적이 같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과학적인 원리를 써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3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그 기억과 니은 나눠드렸죠. 기억은 원운동으로 가정했을 경우고 니은은 타원 운동으로 가정했을 그대의 경우라고 했었어요.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보다 천체 운영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했겠다. 뭔 개 쌉소리요. 둘 다 안 돼요. 그죠?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이 기억이죠. 행성의 공전궤도가 행성의 공전주기, 뭔 개소리야. 이거랑 상관없잖아. 그죠? 이거는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니은도 망원경으로 관측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관측한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성이 원운동을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면서 얻게 된 결과였겠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자, 근데 봐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럼 제가 아까 키워드 뭐 얘기했어요? 원운동과 타원운동을 얘기했잖아. 그럼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건 결국 원이었던 생각이 타원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니까 그것만 찾아주시면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4번이 딱 거기에 맞는 거잖아. 원운동을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타원운동으로 수정했다는 거.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소리 여기서 자고 가게? 난 갈 거야.